자, 갑소유 토지에 을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내 토지 아니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토지 사용권으로서 뭐 임차권이 있을 수 있고, 그러죠? 지상권이나 뭐 법정이상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상권이나 법정이상권 똑같아요. 을에게 지상권이나 또는 법정이상권이 있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갑토지 사용권이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을은 이제 건물 소유권이 있어요. 건물 소유권 있고 법정이상권도 있습니다. 그럼 이 법정이상권은 건물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입니다. 여기서 우리 A에게 건물을 매매한다. 건물 매매, 건물 양도. 건물 매매합니다. 그럼 을과 A는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를 이전할지 말지 특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을과 A가 법을 몰라서 건물 매매 계약만 체결하고 법정이상권 어떤 특약도 안 했어요. 그러면 법정이상권 양도도 여기에 포함시켜버린다. 판례가. 타인 토지 있는 건물이니까. 그래서 아무 특약 안 하면 여기에 다 포함시켜요.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니까. 자, 그럼 A는 건물 소유권 취득하고 법정이상권 취득해야겠죠? 그럼 건물 취득을 하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 법률이니까 등기해야지 A는 건물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법정이상권 넘겨받아야겠죠? 그럼 법정이상권 등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취득합니까? 그렇죠. 법률행위죠. 다 법률행위. 등기해야 됩니다. 다 등기해야지 취득합니다. 다 186조.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권 물권이죠? 이것도 물권이에요. 그럼 물권을 취득할 때 둘 다 법률행위죠. 그럼 둘 다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그러니까 최초의 법정이상권 취득할 때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법정이상권을 양도할 때는 등기하겠죠? 양도할 때는 취득 원인이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얘도 소유권 물권이고 얘도 물권이에요. 그럼 물권 변동할 때 취득 원인이 법률행위면 다 등기해야 돼요. 186조. 다시 우리 이번에는 이제 건물 소유권과 법정이상권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은 358조에서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이 미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당권자가 건물 경매를 청구했어요. 건물 경매를 청구하면 A가 경락받았다. 그럼 A는 건물과 법지도 같이 취득하죠? 효력이 미쳤으니까 법지도 같이 취득합니다. 그럼 이때 건물 등기해야 됩니까? 건물 등기해야 취득해요? 등기 없이 취득하죠? 경매니까 등기 없이. 그럼 법지 등기해야 취득합니까? 예, 등기해야 취득해요? 예? 등기 없이요. 경매니까 경매. 소유권도 경매로 취득, 법정기상권도 경매로 취득. 다 법률 규정이죠. 187조. 둘 다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둘 다. 이게 이제 그 판례예요. 그게. 우리 이제 앞으로 볼 판례. 그러니까 잘 비교해야지 이게 이 판례인지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을에게 건물 소유권과 법정이상권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 따로따로 분리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지만 완전히 종속된 권리가 아니라 별개라 따로따로 분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A에게 건물만 양도할 수 있어요. 건물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처럼 법지 특약 없이 건물 양도하면 같이 포함시키는데 우리 그래서요. 건물만 판다고. 가능합니다. 그럼 법지는 을이 갖고 건물 등기하면 A가 갖겠죠? 그러죠? 그러더라도 이제 토지는 갑소유 토지인데 건물은 A 건물이 돼요. 그럼 A와 갑은 토지 사용 계약 맺은 적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철거 청구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권은 양도, 임대 절대적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지상권을 갖더라도 30년짜리라면 30년 범위 안에서 얘한테 토지 임대하면 돼요. 토지 임대하면 A는 토지 사용권 안 생겼죠? 그러니까 철거 청구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 못하게 되니까 A가 꼭 법정이상권까지 취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건물과 지상권 소유자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건물과 지상권자 달라져도 상관없어요. 철거 안 되니까. 건물과 지상권자 달라도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분리처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같이 한꺼번에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38번 판례 보겠습니다. 판례 일단 제목을 봐볼까요? 시험은 제목 그래 짧게 넣을 거니까. 38번 건물에 대한 저당권 여력이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적극금안에 미친다. 및 그 다음에 이 경우 건물 경락인이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가로 이거 적극금안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 말이죠. 등기 없이 취득한다. 자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민법 358조 본문은 저당권 여력은 저당 부동산에 동하나침다 부합된 물건 동하나미 그 뒤에 종물 동하나침다 종물이 미친다고 규정하는 바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에 다시 동하나침다 종된 권리 동하나미 여기에도 유추 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여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종된 권리죠.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할 것이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다음 말은 가로 쳐보세요. 가로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 등의 매각 조건하에서 경매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칩니다. 그건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시험 내면 그건 안 냅니다. 너무 기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그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187조 규정에 따라 동하나십니다. 등기 없이 당연히 경락이 취득한다. 시험은 등기 없이를 안 내요. 그냥 당연히 그 말이 등기 없이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틀리게 내려면 등기 하여야 취득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 하여야 그러면 틀리고 등기 여기로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 5월달 본 모의고사 보면 이 문제 나왔어요. 5월달 본 모의고사. 어디인지도 이제 모르겠지만 어디 막 바뀌었지만 하도 자료가 많아 우리는. 그래서 세 개를 정확히 하시지 이런 걸 절대 안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39번부터 이제 근저당기인데 자 일단 민법 저당권에는 피다분처권 범위 360조가 있습니다.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면 돼요. 대신 근저당권에는 채권 최고액이겠죠. 채권 최고액. 그럼 민법 360조는 뭐라 써있냐면 저당권은 원본,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손해배상이 지연이자 지연배상 같은 말이죠. 그 다음 저당권 실행비용을 담보한다고 써있어요. 저당권은 이것들을 담보한다라고. 그 다음에 지연이자는 1년분이라고 써있죠. 자 그럼 민법 306조는 얘들은 다 일일이 등기해야 돼요. 원본이 뭐 3억이다. 이자가 연 몇 프로 몇 년간 위약금 얼마라고 일일이 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만 담보돼요. 근데 실생활에 근저당도 많이 하는 거죠. 근저당으로 오면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만 정하면 이거 원본 얼마다 일일이 등기 안 해도 돼요. 다 등기 없이 그냥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그냥 다 담보됩니다. 다음 지연이자도 1년분 초과하는 것도 초과분도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 담보돼요. 그러니까 뭐가 훨씬 유리해요? 채권자한테? 근저당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엔 저당권은 거의 없어요. 다 근저당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판례예요. 이게 더 채권자에게 유리해요. 그래서 뭘 보더라도 근저당이 훨씬 유리하니까 실생활에는 무조건 다 근저당 있는 겁니다. 이건 거의 없죠. 실생활에. 자 그럼 이렇게 저당권에는 360조가 있고 근저당에는 채권 최고액인데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 무슨 역할? 이 역할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판시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적힌 것들은 채무자에게 적용된 게 아니에요. 채무자에게 적용된 게 아니므로 따라서 채무자가 여기 적힌 것까지만 책임진다는 책임 한도액을 규정한 게 아닙니다. 얘들은 채무자에게 적용한대요. 얘들은 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적용되는 우선면제 한도액이에요. 우선면제 한도액. 이걸
규정한 거라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360조 주장하는 거 아니죠? 즉 지연이자가 3년분 발생했다. 3년분. 그럼 채무자가 1년만 갚겠다고 주장합니까? 그런 거 못해요. 채무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제3자에 대한 강경 정도의 우선면제. 다음 채권 최고액이 3억인데 3억 실제 갚아야 할 돈이 3억 5천까지 확정됐다. 그럼 제3자가 아니 채무자가 이것만 갚겠다고 주장합니까? 채무자는 전액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채무자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즉 채무자가 여기까지만 책임집니다. 그런 책임한도 없어요. 채무자는 전액 다 책임지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면제 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선을 한번 외워봤죠? 이걸 경비 최당후 임금공채라 외웠어요.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후예요. 이제 누가 최당후가 뭐예요? 물어본 사람인데 그냥 제가 만든 경비 아저씨 이름이 최당후예요. 그분이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는다라고 외웠죠?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최당후예요. 최당후 씨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공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경미, 경매비용, 경매 실행비용.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실행비용이나 경매 실행비용, 경매비용. 다음에 이게 비용상한 청구권. 이게 제3취득자입니다. 물상보증인 틀려요. 제3취득자. 다음에 최우선 변제. 우리 시험범이라면 주임법, 상위법의 소액 임차인. 당해세. 경매에 나온 그 부동산에 붙은 세금. 다음에가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에 있는 권리가 뭐죠? 뭐 저당권, 전세권, 주택 상가라면 대항주권과 확정일자 가진 임차인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당권이 순위가 1위 늦어요. 여기 1위 늦죠? 다음 일반 임금 채권, 공과금, 일반 채권. 그냥 돈만 빌려준 사람.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자, 여기에 규정된 것들은 우선 면제 한도액이에요. 우선 면제. 제가 아까처럼 지연이자가 저당권. 지연이자가 3년분이 생겼다. 그러면 1년까지만 여기서 봐도 여기서 나머지 2년분은 채무자에게 받거나 이 꼴순위 일반 채권 일반 채권 못 받겠죠. 거의 못 받을 겁니다. 그 다음 채권 최고액이 3억이에요. 근데 실제 돈이 3억 5천이 확정됐다. 그럼 경매 나오면 3억 5천이 아니라 얼마까지만? 채권 최고액 3억까지만 여기서 받고 못 받은 5천만 원은 채무자에게 쫓아가서 받거나 경매에서 꼴순위. 그래서 여러 개 써있는 것들은 제3자의 관계에서 우선 면제 한도액을 나타내는 거지 채무자에게 적용된 거 아닙니다. 이 말이죠. 제3자라는 것은 갑이 소유자고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근데 갑이 병에게 또 돈 빌려달래요. 병한테. 그럼 병은 경매 나오면 을 받고 나 받아야겠죠. 그럼 을이 얼마 받는가 예상을 있어야겠죠. 그럼 을은 얼마까지만 우선 면제 받아 여기서? 지연이자 1년까지만. 지연이자 1년. 을 지연이자 2년, 3년분은 나보다 늦게 받아요. 나도 우선 면제 있으니까. 그러겠죠? 여기서 받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제3자의 예상을 기사하겠죠? 이런 식으로 얘들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우선 면제 한도액이지 뭐 채무자가 306조에 써있는 것까지만 책임진다 그런 한도액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나머지 뭐 다 그냥 몇 개, 한두 개 판례 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거 이제 그 판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저당권. 저당권자 을이 있는데 갑이 갚을 채무가 지연이자 저기처럼 3년분이 확정돼 3년분.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이런 병을 뭐라 부르죠? 제3취득자. 제3취득자. 그럼 채무자는 갑입니다. 얘는 채무자 아니에요. 갑은 얼마 갚아야 이건 말소청할 수 있어요? 전부 다 갚아야 말소청할 수 있죠. 근데 제3자는 이거 360조 제3자한테 적용되죠? 그러니까 제3자는 1년분만 편지하고 말소청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1년분만 편지하고 말소청구할 수 있다.
또는 만약에 얘가 소유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따로 있고 만약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다. 그럼 얘도 채무자 아니에요. 제3자예요. 얘도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손해 없어요. 채무자에게는 전액 다 받아야 말소당하죠. 얘들 제3자에게는 1년분만 지연이자 받고 말소당하죠. 이게 손해 없어요. 2년분은 갑한테 받으면 되거든요. 갑한테 3년 받는 것보다 얘들한테 1년 받는 게 더 나아요. 2년만 얘한테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설사 우리 경매했더라도 우리 목적물 경매도 이 중에 1년까지만 여기서 받아요. 1년까지만. 2년은 여기서 받으니까 우리한테 손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인 자들은 1년분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 근저당권을 예를 들어보면 갑 부동산을 여기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을 채권 최고액 3억 돼 있어요. 근데 갑에 갚았더니 3억 5천까지 늘어났다. 이 상태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병이 제3취득자. 또는 만약에 물상보증이 따로 있다. 물상보증이니. 그럼 얘들은 채무자 아니죠? 얘들은 제3자니까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채무자죠. 채무자니까 전액 다 변제하지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잘 비교하시면 돼요. 근저당에서 채무에 제일 많이 나온 것들입니다. 그럼 39번 판례는 39번 가로 1번, 2번, 3번 돼 있죠? 그럼 가로 1번 판례 제목 아래 봐보세요. 제목 아래 채무자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 가로칩니다. 그럼 얘 채무자죠? 갚으면 이 갑 채무자. 그럼 전액 다 갚아야 돼요. 이자가 그 다음 그 채무 일부인 채권 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 변제하였다면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채권 전액 변제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3억 5천 여기 아까 3억 5천 전액입니다. 채권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이 전액 채권 전액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위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전액이에요. 전액. 다음 양가로 2번은 자채목 아래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 동원하십니다.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 후 최고액만 동원하며 최고액만 변제하며 근저당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없어요. 가로 3번 경매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 동원하십니다.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 동원하십니다. 이거와 경매 비용을 뭐 변제 공탁 그냥 변제하면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채무자죠. 전액 변제. 2번과 3번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죠. 그러니까 최고액만 그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0번 보시면 이 근저당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실생활에는 저당권, 근저당권 두 개가 있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 아파트가 있는데 은행에서 갑이 아파트가 감춰 있어요. K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는다. 3억. 그럼 채권에 확정되어 있습니까?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채권에 3억 다 확정되어 있죠? 그럼 이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이에요? 근저당 설정이에요? 다 근저당 설정해버리죠? 그러니까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을 때 원래 저당 설정하고 채권액이 증감 변동할 때 원래는 근저당 설정합니다. 근데 요즘 무조건 다 확정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다 근저당 설정해버립니다. 근저당. 다시 원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는 채권이 확정되면 저당권 설정하고 채권액이 계속 증감 변동하면 근저당 설정 원래는. 근데 그냥 이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저당이 채권자에게. 그래서 그냥 채권이 확정돼도 다 근저당 설정해버린다. 근데 시험은 채권액이 증감 변동을 가정해서 근저당 시험네요. 그러니까 실생활과 시험이 약간 다르다 이거죠. 다시 시험은 이 경우에 근저당 설정한 거 시험 안 내요. 채권액이 계속 증감 변동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시험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실생활과 다르니까 실생활과. 그다음에 시험은 약간 학문적인 거라 그
근본 취지를 살려야 되니까 채권액이 계속 증감 변동한 그걸 가정의 시험이 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신발 공장이 있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대리점이에요. 우리 신발 공장 본사. 그래서 갑과 을이 신발 물품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신발을 외상으로 대주면 소비자에게 판돈으로 좀씩 갖고 또 외상으로 대주면 판돈으로 갖고 이럽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대리점들이 돈 안 갚아버리면 부도나겠죠. 그걸 대비해서 대리점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야겠죠. 담보. 그러면 자 신발 외상값이 얼마일지 확정이 안 됐죠. 그걸 대비해서 이 부동산의 근저당권 원래 설정합니다. 다시 외상대금이 얼마일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계속 증감이 나갑니다. 그걸 대비해서 근저 설정하고 이 부동산으로 얼마까지 책임진다라고 채권 최고액을 정해요. 채권 최고액 3억이라고 정했다 해보세요. 채권 최고액. 그리고 원래 결산기는 안 정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정할 겁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다 퉁처리하기로 결산기를 정했다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백에 신발을 일단 5천만 원 외상으로 대줬어요. 5천만 원. 다시 7천만 원 대줬다. 그럼 현재 빚이 값은 1억 2천이죠. 근데 값이 한번 다 갚았어요. 채무가 0이 됐어요. 0이. 다시 우리 가백에 3천만 원 대주고 다시 신발 뭐 8천만 원 대줬다. 이런 식으로 채권액이 계속 증감이 나갑니다. 이런 걸 가정하기 위해서 최고액을 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거 근저당. 그래서 결산기를 딱 만약 2년 이렇게 정했다 해보세요. 결산기. 자 그럼 이렇게 채권액이 계속 증감해 나가다가 일시적으로 채권이 0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보통 저당권은 채무가 소멸, 엄마가 죽으면 저당권 소멸하죠. 근데 근저당은 일시적 채무 0이더라도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정송환하라고 그랬어요. 부정송환화. 그 다음에 우리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서 가백에 받을 8천만 원짜리 채권을 양도했어요. 채권을 A한테 양도한다. 깡한다 그러죠? 그럼 자 일반 저당권은 채권이 양도되면 저당권 따라가죠? 즉 엄마가 집 나가면 자식 따라가요. 근데 근저당권은 이런 개개 채권 채무 한 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근저당 안 따라가요. 근저당은 이전하지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부정성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성 완화. 그래서 이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수직사 한번 그려보면 자 갑과 을은 채권 최고액 3억 딱 정해놨어요. 3억. 이거 지금 결산기 2년 정해놨죠? 결산기 2년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2년. 처음에 빚이 5천에서 1억 2천, 0 이렇게 계속 채권이 증감변동해요. 그럼 중간에 아무 일이 없으면 이날 채권이 확정됐죠? 그러면 이게 2억이라면 값은 이때 2억 갚으면 돼. 이때 2억. 우리에게 2억 갚으면 됩니다. 2억 못 갚으면 우리 X를 경매하겠죠? 경매하면 3억 범위 내니까 2억까지 다 우선면제 받습니다. 근데 이때 채권액이 1억이 됐대요. 1억에. 4억까지 됐어. 4억. 그럼 이날 값은 4억 갚아야 돼요. 값이 4억 못 갚으면 우리 X를 경매합니다. 경매하더라도 여기까지만 우선면제 받아요. 3억까지만. 1억은 우선면제 못 받습니다. 1억. 채권 최고액 값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라면 채무액이 여기 넘어가도록 돈 빌려주면 절대 안 되겠죠? 경매라고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수직선 가지고 이 근저당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채무가 아까 0이 되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아요. 근저당. 부정통화나 그랬죠?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40번 판례는 이제 여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중간에. 누가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 그럼 경매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액이. 그래서 만약에 을이 근저당권자죠? 을이 이날 경매를 신청했다. 을이.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그날 채권액이 딱 확정돼. 그날. 이미 확정됐죠? 갑이 와서 무릎 꿇고 비어요. 갑이. 제발 경매 좀 취해달라고. 불쌍해서 경매 취해줬어요.
불상에서. 불상에서 경매만 쳐야지 이미 채권이 확정돼 버렸죠. 확정된 효과 번복되지 않습니다. 번복되지 않아요. 그냥 갑 일어서라고 경매만 쳐줘서요. 이미 확정돼 버렸죠. 이때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 이 약세에 대해서 일반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후순위 권리자 B가 있었다. B. 그럼 이때 만약에 이때 B가 경매청구했다. B. 그럼 B가 경매청 가면 경매가 혹시 안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후순위가 경매청 가면 이때 경매가 다 끝나서 매각대금 완납했다면 이 완납한 그날 채권액으로 을 채권이 확정돼. 을. B 채권이 아니라 누구 채권? 을 채권이. 다시 후순위가 경매했을 때는 선순위 을 채권은 언제 확정돼요? 매각대 완납한 날 그날 채권이 확정된다. 그날. 얘 채권은 확정돼 있어요. 얘는. 그래서 을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번 보시면 제목 아래 봐보세요. 제목 아래. 근저당권자가 피담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 도나십니다.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바. 왜 보통 저당권이 되는 거죠? 채권액이 이제 확정됐으니까 확정. 얼마 확정됐죠? 아까 이렇게 채권액이 증감 변동한 걸 가정해서 근저당 나온다 그랬어요. 이제 채권액이 딱 얼마 확정됐다 그러면 보통 저당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경매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된 거 아니다 그랬죠? 다음 가로 2번은 자 제목 아래 보세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음 선순위에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은 채권은 그 근저당권인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이니 경락대 완납한 때 확정된다. 누구 채권이요? 선순위 근저당. 여기서 을채권 을채권. 다음 41번 보시면 자 이날 근저당 채권이 확정됐다. 확정. 근데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권이 생겼어요. 그럼 이 채권은 근저당으로 당연히 담보되지 않겠죠? 더 이상 근저당 담보 안 됩니다. 근데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이 있어요. 확정 전에 발생한 채권은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 그러면 확정 후에 이자가 생기더라도 원마가 확정 전 채권이죠? 그러면 확정 후 일어난 이자에 대해서 최고액 범위내라면 다 담보됩니다. 다 최고액 범위내라면. 그래서 채권 자체가 언제 발생했는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41번 판례는 제목 아래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 피담분 채권이 확정됐을 경우 그 다음 확정 이후 도나십니다.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지만 다음 확정 전 도나십니다.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다 담보됩니다. 그 다음 이제 42번을 보겠습니다. 자, 등기 말소 청구는 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아직 등기 말소 청구권은 다 물권적 청구권.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채권적 청구권이 나옵니다. 자, 갑의 소유자고 일단 근저당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병이 돈 주고 샀어요. 병이 제3취득자. 그러다가 이 채권액이 다 변제됐습니다. 그럼 자 시간순으로 갑의 소유자, 근저당권, 병이 돈 주고 샀죠? 그 후 채권액이 다 변제됐어요. 그럼 자 변제되면 이거 말소이야 소멸합니까? 양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심법 기피 혼나. 그래서 이건 이미 저당권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말소해야겠죠? 그럼 자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얘는 현재 물권자가 말소 청구하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고 문제는 갑도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갑도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갑이 말소 청구하는 건 현재 물권자이죠. 이건 물청이 아니라 근저당 계약 당사자로서 청구하는 이건 채권적 청구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원래 등기 말소 청구는 다 물청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범위에 이거 딱 하나만 채청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내면 현재 소유자 병만 말소 청구할 수 하면 틀려요. 누구도 할 수 있다? 갑도 할 수 있다. 맞게 내면 갑 및 병은 말소 청구할 수 하면 맞죠? 갑 및 병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병만 그럼 틀립니다. 이제 어렵게 내면 법적 성질까지 물어봐요. 법적 성질까지 어렵게 내면. 얘가 하면 물청, 얘가 하면 채청.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줄이 아마 4번 있죠? 밑줄 내면 여기 두 번째 쭉 길게 되면 밑줄이 현재 소유자 가로 열고 물청이고 정존 소유자 가로 열고 채청이라고 다 같이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물권부 판례 마치고 이제 계약법으로 약간 넘어가겠습니다. 계약법 이제 약 36개, 약 40개 판례가 있어요. 일단 1번 판례 보시면 자, 청약을 하면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그에 응할 의무가 없죠. 회답할 의무 없죠. 그걸 개무시해서 개무시. 그럼 자 1번 판례 제목 알아보세요.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건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기 회답할 의무 가로칩니다. 거기다 개무시 써놓으면 돼요.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다음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응서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합니까? 구속하지 아니하고 거기까지 사선 시험 항상 거기까지 나왔어요. 구속한다 그러면 틀리고 구속 안 한다면 맞죠? 야, 그 뒤는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그냥 승낙 기간을 그때까지 승낙해달라고 기간을 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구속한다 안다 거기까지 정확히 읽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약을 하면 상대방이 청약에 응할 의무가 없죠. 회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눈을 못 뜬다 그래서요. 백화점 가니까 옷 10만 벌이 사달라고 청약이 옷 10만 벌이. 그럼 10만 번 안 사 해야 됩니까? 그냥 개무시하고 쑥 지나가면 돼요. 개무시하고. 개무시입니다. 회답할 의무 없어요.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번 판례부터는 동시행입니다. 청약 승낙은 그 1번 판례나 정확히 잘 좀 염두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관계는 항상 이 조폭 사례를 잘 하셔야 돼요. 갑파와 을파가 마약 거래하죠. 갑이 마약 매도인이고 우리 10억에 사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지겹죠 이제? 그죠? 이 조폭 이제. 처음에는 아유 저런 일을 다 되나가 약간 놀라는 눈빛이었는데 지금 또 저거 짜거나 또 근데 지겨운데 시험에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러기 지겨운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시험은 틀려요, 지겨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서 하는 모든 수업들이 다 했던 것들이죠.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요. 그걸 한 이유가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틀린 문제만 찾아서 공부해요. 틀린 것만. 내가 왜 틀렸을까?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시험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쉬운 게 한 70% 나와요. 그걸 실수로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나오면 내가 아는 것도 계속 앞에 선생님한테 말해주죠. 그럼 집에 가서 난 모르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모르는 것만 공부해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거기서 거의 1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가 자주 나온 걸 까먹어서 마지막 정리 못해서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습 안 하던 학원 수업 쑥 한번 들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알았던 것도 한 번 또 짚어주니까 안 잊어먹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래서 수업을 끝까지 듣는 게 좋은 겁니다. 뭐 별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새로운 거 하는 선생님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그럼 그동안 뭐 했어요? 이제 기존에 했던 거 90%하고 혹시 모르는 거 한 10% 정도 오픈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거 바라지 마세요. 이제 항상 하던 거 항상 실수하지 않게 시험은 꼭 나온 게 있으니까. 이제 갑이 이행기 오늘 밤에 마약을 안 가져왔죠. 그리고 을한테 너부터 돈 내놔 그랬어요. 너부터 돈 내놔. 그럼 우리 돈 줍니까? 미쳤냐 그럽니까? 미쳤냐 그래요. 미쳤냐. 그럼 을은 돈 주기로 이행기 됐지만 돈 안 줘도 되죠?
갑도 돈 안 줬으니까 그래도 을은 갑한테 총 맞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갑이 오늘 밤에 마약을 가져왔다. 갑은 약속을 지켰죠. 그러면서 을한테 너도 돈 내놔 그래서요. 그럼 을은 돈을 주고 마약을 받아야겠죠. 미쳤냐라고 못합니다. 근데 을이 돈을 안 가져왔대요. 그럼 갑한테 총 맞겠죠. 갑에게 총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을이 봤을 때 갑은 자기는 이행 제공 없이 나에게 먼저 이행에 청구하면 미쳤냐, 같이 하자고 항변할 수 있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을에게 같이 하자 동시 항변권 있다는 자체가 갑이 이행 제공 안 하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행 제공 안 하니까 나도 이행 안 해도 지체 책임 없어요. 지체 책임. 이렇게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나에게 항변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도 돈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돈 못 주면 그때부터 나는 지체에 빠진 겁니다. 지체. 다시 나에게 항변권이 있다 그 말은 갑이 이행 안 했으니까 있는 겁니다. 갑이 이행하면 나에게 항변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항변권이 있다 그 말은 갑도 이행 안 했으니까 항변권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어요. 절대. 존재한단 말은 갑이 안 했단 말이니까 나도 하든 안 하든 절대 지체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갑이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나는 약속을 지키고 을이 약속을 안 지키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야 을이 지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갑이 한 번 이행 제공해서 을을 지체에 빠뜨렸어요. 그럼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갑이 성질나서 마약을 집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리 돈 줍니까? 다시 미쳤냐 그래요. 마약 내놔라고. 그래서 한 번 이행 제공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렸다가 이행 제공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다시 상대방은 항변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가지고 그 일 일단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2번 판례는 자 제목 아래에 밑줄이 되어 있죠.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는 원하는 채무가 이행불능 도나십니다. 이행불능이 되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이 있다라고. 이건 아예 딱 외우세요. 그냥 이행불능. 그러니까 원래 동시행 관계에 있었죠. 근데 이행불능이 돼서 채무가 다른 걸로 바뀌었죠. 그럼 끝까지 동시행 관계. 이걸 틀리게 되면 동시행 관계가 뭐 소멸한다 그러면 틀리죠. 여전히 동시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은 이제 이런 거죠. 자, 갑수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9월 1일 날 체결하면서 뭐라고 계약서 썼냐면 자 9월 20일 날 우리 먼저 중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다음 10월 10일 날 을은 나머지 잔금을 다 주고 이날 잔금과 동시에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날 이렇게 계약서를 다 쓴 거죠. 이날. 그럼 뭐든지 특이하게 우선하죠.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럼 이 계약 내용 보니까 9월 20일 날 을은 중도금 쳐야 되죠. 갑은 어떤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얘가 선이행 의무. 이날 얘가 먼저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먼저 이행해야지 뭐 같이 하자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항변할 게 없죠? 갑은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먼저 이행해야 돼요. 뭐 그런 거지. 을이 이날 감도가 등기 안 주면 나도 중도금 못 줘라고 항변 못 하죠? 선이행하기로 했으니까 이날 중도금 줘야 됩니다. 따라서 선이행 의무 있는 자는 원칙 동시행하자고 항변권이 없어요. 단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떨 때냐면 이제 을이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 지체 빠졌다가 이날에 왔다. 이날 오면 상대방도 변제액에 도달했거든요. 그럼 자 이날 을의 중도금 지급 의무가 약 20일간 지연이자와 을의 잔금 지급 이 세 가지 의무와 갑의 등기 의전이 이날 이제 동시행입니다. 이날. 그래서 이날이 되면 갑이 등기 안 넘기면 을도 돈 안 줘도 돼요. 그럼 갑이 등기를 안 넘기면 더 이상 을 이자 10원도 발생하지 않죠. 이날 이제 동시행이니까. 그래서 선이행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가 지체했는데 그 후 상대방 변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외적 항변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행 항변권.
예외적으로. 이날 중도금 주려고 봤더니 그동안에 여기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 그럼 돈 주면 안 되겠죠? 이 불안항명권. 그래서 선행 의무자 원래 항명권 없어요. 예외적으로 이 두 경우에 항명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번 판례는 이 사건이죠. 여기 이 세 가지 의무와 이게 서로 동시에. 그럼 3번 판례는 제목 아래 밑줄만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밑줄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 써있죠. 또 이걸 이자 빠질 때 틀리다 하면 안 돼요. 이자는 그냥 생략입니다. 생략. 다시 첫 번째 밑줄이 뭐예요? 중도금과 잔금을 했죠. 이자는 그냥 생략한 거예요. 원래 판례 원문이. 그 다음 두 번째 밑줄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 서류 제공 이 두 가지가 서로 동시행하기 따를 것이도 그때부터 매수인이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 지체 책임 즉 이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등기 안 넘기면 나도 10원도 안 줘도 되거든요. 이날. 그래서 갑이 등기 안 주면 더 이상 이자 지연이자 10원도 없습니다. 동시행이니까. 그 다음 이제 4번 판례는 아까 조폭을 했고 시험이 아주 많이 났습니다. 자, 4번은 제목을 봐볼게요. 바로 제목. 자,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한 번 현실 제공하였으나 상대방 수령을 지체한 경우 여기죠? 한 번 현실 제공해서 우리 수령 지체에 빠졌어요. 그 다음 상대방은 동시함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상실 안 해요. 및 그 다음에 그 이행지체 및 이행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이행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지체 아니죠? 청구 못합니다. 아까 항비권이 있으니까 지체 아니어서 청구 못해요. 그럼 밑에 이제 본문 읽어볼게요. 자, 본문 보세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 현실 제공하고 상대방을 수령 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다음 밑줄에 나오죠?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여기죠 이제? 지체에 빠졌는데 이행 제공이 여기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그 다음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을이 가지는 동시항명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즉 항명권 남아있어요. 이제 그 다음 그 아랫줄 끝에 밑줄로 바라보세요. 자, 밑줄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 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여기죠? 다시 이 말입니다. 갑이 이행 제공에서 을이 한번 수령 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 없으면 을은 그때부터 미쳤냐 할 수 있죠? 항변권이 있어요. 그럼 항변권 있으면 절대 지체 없어요. 지체. 거기까지 본 겁니다. 다음 따라서 그 이행 제공이 중지된 이후에 상대방 을 의무가 이행 지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이행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이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이대로.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제3자 연기하기네요. 이제 10분 쉬가시고 해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